회계 공부를 시작한 전국에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콕콕정 교수 회계입문 1일차 첫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회계 공부를 시작할 때 참 많은 어려움을 느끼시는데요. 자, 저랑 이제 7일 동안의 회계여행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부할 내용은 바로 회계의 정의입니다. 회계의 원리 교과서나 전산회계 AT 시험 책자를 펴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저랑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자그마한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것들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회사를 하나 만든다라고 가정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가장 먼저 돈을 투자를 해야겠죠? 투자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투자금만으로는 회사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립니다. 바로 차입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돈이 만들어졌으니까 기본적으로 사무실을 구하겠죠? 그래서 전세보증금을 내고 사무실을 빌립니다. 계약서를 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사무실에서 사용할 집기, 컴퓨터나 책상 같은 것들을 구매를 할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판매할 의류나 전자제품 같은 것들을 구매해서 창고에다가 재고를 쌓아 놓습니다. 이제 장사를 할, 영업을 할 본격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혼자 사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원을 고용하겠죠? 채용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을 하고 등등등등의 거래를 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회사를 만들면 아주 다양한 일이 회사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회계를 하기 위해서는요, 기업에서 발생한 이렇게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이 거래들을 요약,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사실 여러분 회계란 것이 이렇게 꼭 기업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집, 학생들이라면 여러분이 받는 용돈과 관련된 바로 가계부나 용돈 기입장도 일종의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회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게 어느 집이나 학생이라면 여러분이 매달 받는 그 돈, 용돈 받는 이 수입, 월급 받는 수입을 적을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학생분들은 이거 가지고 이제 빵도 사 먹을 거고, 자, 가정에서는 이거 가지고 이제 장도 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수입과 지출을 잘 정리를 하면은요, 이 가계부를 딱 피면, 자, 매달 그 달에 잔액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가계부를 딱 피고 용돈기입장을 딱 피면은요, 내가 이달에 얼마를 벌었고, 내가 이달에 얼마를 써서 현재 잔액이 얼마다 라는 그 구조가 기본적인 가계부나 용돈기입장의 구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는요, 여러분들이 수익과 지출과 잔액 현황만 알 수 있지, 내가 구체적으로 어느 은행에 얼마 잔액이 있고 어느 은행에 얼마의 대출금이 있고 누구한테 얼마를 빌려줬고 내가 보여주는 자동차는 얼마짜리며 내가 산 컴퓨터는 얼마짜리인지 이러한 자세한 내용까지는 사실 정확하게 기록하기가 어렵거든요. 이 정도 수준만으로는 회계라고 표현하기 어려운데 실제로 회사에서는 이거를 재무제표에다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를 공부할 때 참 처음에 어렵게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용어들이 다 한자에 기반한 용어들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재무라는 단어는요, 빚이 얼마고 재산이 얼마고 이런 현황들을 알려준다라는 한자이고요. 재표란 단어는 여러 가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자로. 표는 말 그대로 표고요. 그래서 재무제표다라고 말하면 나의 재무의 상황을 알려주는 여러 가지 표라는 게 바로 재무제표인데, 자,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기업이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영업을 해가지고 얼마를 벌고 얼마를 써서 얼마가 이익이 남았나, 자, 이익이라는 거죠. 요거를 계산하는 표가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면 요거는 어디에 표시가 되냐면, 자, 손익 계산서에 표시가 됩니다. 손이란 단어는 손해보다 할 때 손이고요. 이익이란 단어는 이익 볼 때 그 이익이고요. 계산서라는 거는 계산하는 서류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 손익계산서를 만들고요. 항목별 잔액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면 내가 투자한 금액도 잔고가 있을 거고요. 은행에서 빌린 차입금도 잔액이 있을 거고요. 집기를 구매했으면 집기에 잔액도 있을 거고요. 재고를 구매했으면 재고에 잔액도 있을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매출을 했으면 매출 금액도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목별 잔액들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자산이나 자 부채나 그 다음에 자 미리 말씀드리면 자본 같은 것들을 항목별 잔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디에 표시가 되냐면 바로 재무 상태표에 표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무의 상태를 알려주는 표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들은요, 우리 이렇게 가계부나 용돈기입장 하나만 딱 만드는 거랑 다르게 이렇게 두 가지의 서류를 만들어서 이 거래를 요약 정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들이 바로 회사를 만들어서 거래를 하게 되면 요거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정보를 요약하는 거죠. 자, 이 정도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를 했으면 저랑 이제 회계의 정의에 대한 교과서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보시면 회계의 정의가 나올 건데요. 자, 보시면 자, 회계란 화면을 좀 보세요. 특정 기업에게 발생한 땡땡땡을 식별해서 화폐 금액으로 기록한 뒤 이를 주주 채권자 등 땡땡땡에게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게 바로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회계의 정의입니다. 자, 저랑 좀 전에 기업을 만들면 크게 이제 수입이나 지출 같은 것들은 손익계산서에 표시를 하고 항목별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 같은 것들의 잔액은 재무의 상태표에 표시를 한다고 했죠.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이 괄호를 채워볼게요. 회계란 특정 기업에게 발생한 무엇을 식별해서 바로 어떤 거래를 말하는데요. 요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제적 사건을,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경제적 거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경제적 거래. 식별해서 화표 금액으로 기록한 뒤 이를 주주나 채권자 등 이분들이 바로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시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정보 이용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저랑 좀 있으면 이제 이 주주나 채권자 이외에 어떤 분들이 정보 이용자에 있나 자세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회계란 거는 좀 전 공부했던 것처럼 다양한 거래가 발생한 것들을, 경제적 사건들을 자, 화폐 금액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이니까 원이겠죠, 원으로 잘 정리해서 이거를 이 정보를 필요한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과정이 바로 회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보에는 크게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자, 두 번째, 회계에서 파악할 정보, 바로 회계 정보입니다. 이미 저랑 공부를 했죠?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재무의 상태고요. 두 번째는 바로 경영의 성과입니다.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은행이라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그 기업이 와가지고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기업에 대한 어떤 내용을 파악을 해서 돈을 빌려줄까요? 두 가지 아닐까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은 얼마나 되나? 이 자산이라는 단어를 우리 그냥 일반적인 그 생활에서는 흔히 재산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기업에서는 이 재산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자산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얼마나 빚이 많은가. 빚이라는 단어를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 부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갖고 있는 자산에서 빚을 빼고 나면 남아있는 이 회사의 순재산이잖아요. 순재산을 다른 말로 자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흔히 순재산이죠. 근데 이제 순재산이라는 용어보다는 자본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매년 얼마를 벌어들이나. 그래서 벌어들인 돈을 흔히 이제 수익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쓴 돈을 흔히 이제 비용이라고 표현을 해서 여기서 이제 남는 돈을 이익, 다른 말로 이제 단기 순이익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사회에서는 그냥 이 단기 순자를 빼고 이익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정확한 용어는 매년 그 기마다 벌어든 돈이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요 두 가지를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사회생활을 해서 돈을 벌게 되면 자, 여러분들이 얼마를 연봉을 받아서 얼마를 쓰고 얼마를 남기나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한편으로 내가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데 빚은 얼마나 돼가지고 나의 순재산, 다른 말로 자본은 얼마인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회사에 대한 회계 정보 두 가지를 뽑아라 라고 하면 재무의 상태와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경영의 성과를 알 필요가 있겠죠? 자, 다시 복습입니다. 요렇게 재무의 상태를 표현하는 표, 요렇게 경영의 성과를 표현하는 표,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무의 상태를 표현하는 표는요, 저기다 표자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다른 말로 재무 상태표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의 성과는 여기다가 경영의 성과표라고 붙이진 않았고, 요 이름을 손해본 돈과 이익 본 돈을 계산하는 서류다 라고 해서 손익계산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랑 나중에 이제 7일차 강의에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두 가지 재무상태표와 이 손익계산서는 용어를 지금 미리 아예 꼭 기억해 두기 바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회계의 정의를 공부했는데요. 이 공부한 내용들이 전산회계 시험이나 AT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랑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전산회계 2급의 2016년도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보겠습니다. 다음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회계정보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저처럼 저는 좀 전에 공부한 것처럼 회계란 거는 거래를 잘 요약 정리해가지고 정보 이용자한테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말했죠. 이건 뭘까요? 회계의 목적, 분류, 연도, 단위. 바로 회계의 목적이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사실 뭐 전산회계 2급은 어려운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출제가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계속 이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공부할 내용은 바로 회계정보 이용자에는 과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내용입니다. 자, 이게 이제 회사라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회사가 이제 있어요. 이렇게 회사 이렇게 있는데, 회사 내부에서 두 가지 정보를 만드는 거잖아요. 재무의 상태와 손익계산서죠. 자, 재무상태표에서는 이미 공부한 것처럼 재무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고요. 손익계산서에는 이 회사가 얼마나 장사를 잘했나, 경영의 성과를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사 내부에서는 이 회계 정보를 누가 필요로 할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영자입니다. 경영자들은 이 두 가지 표를 만들어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왜 이 정보가 필요할까요? 경영자 안에는 회장, 사장, 전무 이런 분들이 계신데, 자, 이분들은 이 정보를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경영자들은 어떤 의사결정을 할까요? 제품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 건지, 내년에는 제품을 더 많이 만들 것인지, 사람을 추가로 채용할 것인지, 자, 빚을 더 갚을 것인지, 자, 새 모델을 개발할 것인지, 이런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이러한 회계 정보가 필요하겠죠? 자, 또 한편으로 이제 내부에 있는 중요한 정보 이용자가 누가 있냐면 바로 근로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회사에 취업한다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재무제표가 왜 필요할까요? 회계정보가 왜 필요할까요? 자, 바로 연봉 협상이죠. 그래서 이분들은요, 바로 근로계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1년간 열심히 일해서 회사에 돈을 많이 벌어준 거죠. 그래서 회사의 재무 상태가 되게 좋아진 거죠. 그럼 내가 이제 연봉을 다시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자,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회사의 상태가 좋아졌으니 연봉을 올려주세요 라든지, 자, 성과급을 더 주세요 라는 요청을 하겠죠. 그래서 회사 내부에는 이렇게 두 가지 경영자랑 근로자가 이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회사 내부에만 있는 사람이 이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라요, 이렇게 외부에 있는 분도 필요한데, 그 첫 번째 필요한 분이 바로 주주입니다. 자, 주주는 이 회사에 투자를 한 분이시잖아요. 이분들은 바로 투자자란 말이죠. 그러면 1년이 지나서 내가 투자를 했는데 회사에 바로 배당을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1년 동안 번 돈이 있으니까 나한테 배당금을 줘 라고 해서 투자 금액 대비 좋은 수익률을 올리려고 하겠죠? 만약에 회사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고 성과가 안 좋으면 배당을 요구하기 힘들겠죠. 근데 굉장히 성과가 좋아서 내가 삼성전자의 주주라면 삼성전자한테 그동안 번 돈 나한테 배당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또 한편으로 잠재적 투자자도 이 정보가 필요합니다. 내가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려고 딱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적 발표라든지 재무 상태를 보니까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투자를 안 하겠죠? 근데 딱 보니까 발표된 상황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이분들은 투자를 할지 말지 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 회계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또 필요하냐면 채권자예요. 자, 흔히 채권자의 가장 흔한 게 바로 은행이에요, 은행.
이 은행이 이제 사업하는 회사한테 돈을 많이 빌려주거든요. 우리나라의 일부 정말 잘 나가는 좋은 기업들을 제외하고는요, 거의 모든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그 돈 가지고 장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행은 이 회사에 대출을 해줄까 말까의 대출의 여부도 결정을 하고요. 대출을 해준다 하더라도 여기다 과연 얼마를 대출해 줄지, 대출의 규모나 몇 프로로 빌려줄지 라는 대출의 조건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경영의 성과가 매우 양호하고 재무의 상태가 매우 우량하면 이 회사에는 좋은 조건으로 큰 금액을 빌려줄 거고요. 만약에 이 회사가 성과도 별로 안 좋고 상태가 딱히 안 좋으면 극단적으로는 대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구조로 가겠죠? 자, 또 누가 있을까요? 바로 거래처예요. 자, 또 질문 드려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회사에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그 회사가 외상으로 좀 물건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외상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그 금액이 매우 소액이라면 그냥 마음 놓고 외상을 주겠지만 굉장히 큰 금액을 외상으로 달라고 하면 꽤 많은 기업들이 자, 상대방 거래처의 재무제표를 보고요. 이 회사가 돈을 잘 버는 기업인지 재무 상태는 우량한지를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 이 거래처는 자, 신용 거래를 할지 말지 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정부기관이에요. 이 정부기관에 크게 두 가지만 골라라 라고 말하면 바로 과세관청이 있죠. 이 과세관청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 바로 누가 있냐면 국세청이 있는 거고요. 이 국세청에서 이제 이 회사한테 법인세를 징수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그 국민연금관리공단 같은 자, 기타 기관이 있어요. 기타 기관. 여기에서는 이제 4대 보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세. 여기에 있는 이제 국세청은 국세거든요. 지방세는 이제 시, 군, 구청에서 재산세 같은 것들을 징수하고 4대 보험,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이 해당하는 회사의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가 필요한 그런 구조로 가는 겁니다. 자,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서 어려워 보이지만 잘 정리해보면 내부 이용자, 외부 이용자가 왜 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필요한지 알 수 있겠죠? 자, 이상 회계정보 이용자에 대한 내용을 봤고요. 바로 이어서 이제 이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년도 FAT 2급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다음의 의사결정 내용과 관계 있는 회계정보 이용자로 옳은 것은 그랬죠? 기업 경영 계획의 수립, 집행, 통제. 자, 회사의 경영 계획을 통제하는 사람은 이 중에 누구겠습니까? 바로 경영자가 정답이겠죠?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역시 FAT에서 나왔던 2016년도 문제인데요. 2급 문제죠. 회계의 목적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회계의 목적이 뭐였죠? 정보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내부 이용자, 외부 이용자가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과정이잖아요. 보겠습니다. 내부 이용자에게만 회계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지 않죠? 외부 정보 이용자도 정보 제공을 하죠. 동그라미 2번. 정보는 회계정보 이용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세청 같은 정보도 회계정보 이용을 하죠? 틀렸죠? 자, 3번. 외부 이해관계자인 채권자에게만 회계정보를 전달한다. 그렇지 않죠? 채권자는 그 중에 한 명이죠. 정답은 4번일 텐데요. 모든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한다. 이게 맞는 말이죠. 내부, 외부, 모든 이용자가 이 정보를 이용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공부할 내용이 뭐냐면 바로 회계 원칙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이 회계의 정보를 만들어 가지고 제공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가짜로 만들면 안 되죠. 다른 말로 분식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들은 이렇게 회계정보,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를 만들어라 라는 기준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바로 회계 원칙입니다.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 영어로 말하면 GAAP라고 부르는데요. G는 generally, 일반적으로, A는 accounting, accepted, 자, 인정된, 받아들여진 A는 accounting, P는 principle, 원칙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기업 회계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업회계 기준이 과거에는 국가마다 좀 다르게 이용이 됐던 거예요. 원칙들이. 그러다가 삼성전자나 포항제철 같은 포스코 같은 기업들이 해외에 상장이 되다 보니까 기왕이면 이 회계 정보를 만들 때 각 국가별로 동일한 기준으로 만들자라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2011년부터 기업회계 기준을 두 가지로 쪼갰습니다. 하나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고요. 또 하나는 한국재택 국제회계 기준이에요. 이 국제회계 기준은 전 국가가 동일한 규정을 사용을 합니다. 언어만 한국어이고 언어만 영어이고 언어만 일본어이지 그거를 번역하면 똑같은 그런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국제회계 기준인데 영어로 IFRS라고 불러요. I는 International의 줄임말이고요. F는 Financial, R은 Reporting, S는 Standard라고 그래서 재무보고 원칙, 다른 말로 회계 기준이란 말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채택을 했으니까 K라고 불러서 KIFRS가 2011부터 시행이 됐는데 워낙 이거는 양이 좀 많은 거예요. 다양한 상황들을 가정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상장 기업만 적용을 하고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삼성전자가 가장 큰 상장 기업이고 그 이외에도 한 2천여 개 기업들이 있는데 이 상장 기업들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 근거해서 재무정보를 만들어야 되고 이거를 제외한 비상장 기업들은 일반적인 그냥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해서 재무제표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이제 전산회계 시험이나 AT 시험 같은 여기에서는 국제회계 기준을 가정해서 문제를 출제를 할까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가정해서 문제를 출제를 할까요? 대다수의 기업들이 다 비상장 기업이다 보니까 이 시험들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가정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있고요. 아예 이 전산회계 시험 문제를 보면 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전제가 없는 한 일반 기업회계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특히 여러분같이 회계를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일단은 국제회계 기준을 떠올리지 마시고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가정해서 공부하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근데 참고로 하나 알아둘 게 있는데요. 참고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2014년부터는 저 일반 기업회계 기준도 좀 양이 많다 보니까 아예 중소기업들, 좀 조그만 기업들이죠. 이 중소기업들이 따로 적용할 수 있는 회계 기준이 만들어져서 시행이 됩니다. 자, 엄밀히 말하면 이제 일반 기업회계 기준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 실무에 가보면 이 중소기업 회계 기준은 거의 쓰지 않고요. 그냥 일반 기업회계 기준 아니면 국제회계 기준 두 가지만 쓰니까 처음 공부할 때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가정해서 공부를 하시고 나중에 회계원리 공부 끝나고 실력이 좀 되면 그때 가서 국제회계 기준을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계원칙 공부를 했고요. 이제 저랑 회계의 종류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서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바로 재무회계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저 앞에 설명한 내용들이 바로 이 재무회계인데 아무런 말 없이 그냥 회계라고 표현을 하면 바로 이 재무회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제품의 원가 계산이나 가격이나 생산량 결정의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회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원가 회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거를 관리 차원에서 또 회계를 표현하면 관리회계라고 부르기도 해서 원가 회계 또는 관리회계 합쳐서 원가 관리회계라고 부르는 회계는 보시는 것처럼 원가 계산이나 이 제품의 어떤 가격 같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주는 회계를 원가 관리회계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회계는 회사가 납부할 법인세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 이걸 다른 말로 세무회계라고 부릅니다. 미리 말하면 이제 법인세를 주로 계산하는 회계인 건데요. 자, 다시 말하지만 아무런 말 없이 회계다라고 부르면 뭘 말하는 거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재무회계를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왔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전산회계 2급에 나왔던 문제인데 보겠습니다. 자, 다음 회계의 목적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그랬죠? 상품 판매 가격의 결정. 여러분 얘는 무슨 회계입니까? 상품 판매 가격 결정이니까 얘는 원가 회계나 관리 회계 문제이겠죠.
자, 두 번째, 기업의 정당한 세액을 계산해서 세금을 납부한다. 이건 무슨 회계일까요? 얘는 세무회계이겠죠? 세 번째, 완성한 제품의 제조 원가를 결정한다. 이건 뭘까요? 바로 원가회계겠죠?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제공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건 뭘까요? 바로 얘는 재무회계겠죠. 여러분, 제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회계라고 표현하면 무슨 회계를 말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4번의 재무회계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좀 이렇게 처음 보는 용어들이 나와서 헷갈릴 수 있는데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수능에 나왔던 문제예요. 수능 직업탐구 문제에 회계 원리 문제가 나오는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회계의 분류에 대한 내용이다. 가에 해당하는 회계의 종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보니까 가가 뭔가 보니까 주된 보고 대상이 투자자나 채권자 같은 정보 이용자,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고 보고 기준을 보니까 기업 회계에 따라서 만들고 그리고 보고 양식을 보니까 재무제표나 부속 명세서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얘는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관리 회계할까요? 세무 회계할까요? 원가 회계할까요? 자, 정답은 재무 회계이겠죠. 비영리 회계는 이제 영리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회계인데 비영리는 병원이나 대형 병원이나 이렇게 복지단체 같이 영리 목적이 아닌데 쓰는 회계인데 모르셔도 괜찮은 겁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자, 이상 이제 주요 내용들은 다 봤는데 자, 몇 가지 참고할 내용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참고할 내용인데 흔히 부기라는 용어랑 회계라는 용어가 혼재돼서 사용이 돼요. 부기는 뭘까요? 자, 부는 장부라는 말의 줄임말 부고요. 기는요, 기장, 기록할 때 그 기입니다. 그래서 부기란 단어는 장부 기록의 줄임말인데 이거는 장부 기록 측면을 강조한 용어예요. 일반적으로 장부에다가 열심히 적어 넣는 일은 굉장히 차원이 낮은 일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흔히 자, 고등학교 수준 이것도 과거에 사용하던 용어이고요. 지금은 이 부기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자, 회계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회계는 장부 기록을 하겠죠? 기록만 하면 끝일까요? 이거를 표로 잘 만들어서 전달을 해야 할까요? 아까 공부했던 것처럼 얘를 재무의 제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를 정보 이용자한테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이 뭡니까? 회계죠. 그래서 지금은 부기란 용어를 잘 쓰지 않고 이 회계란 용어를 쓴다 라고만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되니까 부기, 회계 혼용해서 쓰시더라도 그렇게 참고해서 이해하시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한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저랑 회계 정의 공부했죠? 이건 뭐였습니까? 회계 정보를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이었죠? 이 회계 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재무 상태 알려주는 표, 경영성과 알려주는 표. 재무의 상태는 어디에서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재무 상태표였죠. 자, 경영성과는 어디서 알 수 있었습니까? 자, 바로 손익계산서였죠. 자, 이러한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회계 정보 이용자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내부, 외부에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경영자, 근로자, 주주, 채권자, 잠재적 투자자, 거래처, 정보기관이 있는데 누가 바로 내부 이용자입니까? 경영자랑 근로자가 내부 이용자고 나머지는 외부 이용자였죠. 그 다음에 이 회계 정보를 만들 때는 막 만듭니까? 일정 기준이 있었습니까? 기업회 기준이 있었죠. 여기에는 크게 몇 가지 있었습니까?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비상장에 따르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 상장회사가 따라야 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 영어로 KIFRS가 있었죠. 마지막으로 회계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까? 세 가지가 있었죠. 어떤 게 있었습니까? 재무회계, 주로 재무제표를 만들어 전달하는 거죠. 원가관리회계, 원가 계산하고 가격 결정할 때 쓰는 회계인 거죠. 세무회계, 법인세 계산하기 위한 정보를 주는 회계인 거죠. 그런데 아무런 말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아무런 말이 없으면 재무회계를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저랑 오늘은 콕콕정 교수 회계의 입문 1일차 첫 번째 강의를 공부했습니다. 자, 강의를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회계 원리가 처음 공부하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콕콕정 교수 회계 입문 이 강의를 만든 이유, 이 책을 만든 이유는 본격적으로 회계 원리나
전산회계나 이런 책들을 공부하기 전에 짧은 기간, 딱 7일, 일주일밖에 안 되죠. 이 시간에 저랑 편하게 공부해서 회계원리 책, 전산회계 책을 본격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쌓는 그런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 2일차 강의 때 뵙도록 할게요.